박선우의 하루는 늘 그랬다.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텅 빈 집에 정적이 그를 맞았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내뱉은 인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식은 저녁밥이 놓여 있었다. 찌개 위에는 이미 얇은 기름막이 굳어 있었고 반찬들은 말라붙어 있었다. 안에 최수진은 또 없었다. 그녀의 잦은 외출은 이제 선우의 일상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그는 식은 밥을 묵묵히 먹었다.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이질적인 식감처럼. 그의 결혼 생활도 이미 오래전부터 차갑게 식어 있었다. 똑딱, 똑딱. 벽에 걸린 낡은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저음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는 밥을 다 먹고도 한참을 식탁에 홀로 앉아 창밖을 내다봤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깊은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사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깊은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 충격으로 그는 오랫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마음속에는 늘 타인과의 거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차가운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내면에는 타인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함이 숨어 있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선우는 퇴근길에 회사 근처 육교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은 비를 피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거나 슬쩍 시선을 피했지만 선우는 망설임 없이 우산을 접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노인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고 품에서 작은 초콜릿바를 꺼내 건넸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는 노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노인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것을 본 후에야 그는 젖은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다. 비록 그는 자신이 행한 작은 선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연민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다. 또한 그는 매달 월급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모금함에 꾸준히 기부했다.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선우에게 이런 행동들은 삶의 작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독자들이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를 응원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선우는 어릴 적부터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낡고 허름한 수첩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다. 그 수첩 안에는 신문기사 스크랩이나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들, 심지어는 상상으로 지어낸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내용들이 깨알같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완벽한 범죄 혹은 발각되지 않는 사고들에 대한 사례들이었다. 범죄 심리학자나 추리소설 작가 지망생의 수첩이라고 해도 믿을 만했다. 그는 사고 당시 부모님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세상의 모든 완벽한 사고에 대해 비정상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오랜만에 수진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수진은 텔레비전을 보며 건성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선우는 무심코 탁자 위에 놓아둔 자신의 수첩을 집어들었다. 여보, 이거 뭐야? 아직도 이런 이상한 것만 보고 다녀. 수진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빈정거렸다. 이건 그냥 내 취미야. 선우는 멋쩍게 웃으며 수첩을 황급히 덮었다. 수진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녀에게 선우의 수첩은 그저 낡고 쓸모없는 종이 뭉치에 불과했다.
하지만 선우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낡은 수첩이 훗날 자신을 덮쳐올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 음모를 뒤집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은,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그 완벽한 사고를 현실로 만들려 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어느 화요일, 선우의 회사에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다. 그가 주도한 신규 프로젝트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리면서 회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선우는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로서 파격적인 보너스를 받게 되었다. 그의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의 결혼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소식을 아내 수진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다. 그는 퇴근길 내내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고 수진아, 나왔어 하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수진은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선우는 잠시 실망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대성공해서 큰 보너스를 받게 됐어. 여보 좋아하는 거 사줄까 아님 같이 여행 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수화기 넘어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건조하게 들렸다. 아, 그래, 축하해. 뭐? 그 돈으로 밀린 카드값이나 메꿔야지. 난 오늘 늦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선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수진은 그의 노력이나 성공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반응하는 듯 했다. 그는 이전에 몇 번이나 이런 싸늘한 태도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시렸다. 저녁 식사도 홀로 마치고 선우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수진의 휴대폰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평소라면 만지지도 않았을 휴대폰이었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잠금 화면에 알림 하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낯선 이름, 정민규. 그리고 오늘 밤 당신 집에서 기다릴게. 설렌다라는 짧은 메시지. 선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다. 잠금 번호는 수진의 생일이었다. 그는 메시지 목록을 훑어 내려갔다. 수진과 정민규 사이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사랑 고백, 은밀한 만남, 그리고 선우를 비하하는 내용들까지. 그 늙은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만 벌어다 바치지. 보조원금 받으면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메시지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결혼 생활이 이미 오래전에 파탄났음을, 그리고 자신이 철저히 기만당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한때 자신이 전부라고 믿었던 아내의 민낯을 마주했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했다. 그녀는 선우가 아직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 안 자고 뭐해 피곤한데. 선우는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아무렇지 않은 척 텔레비전을 껐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조용히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이 감춰진 진실을, 이 파렴치한 배신을 어떻게든 밝혀내야 했다. 며칠 후 선우는 수진이 외출한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졌다. 그리고 안방 침대 및 숨겨진 낡은 상자 속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수진과 정민규가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들,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선우의 생명보험 증서와 함께 놓여있던 몇 장의 메모였다. 메모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완벽한 시나리오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다. 선우의 손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꺼내 메모와 비교했다. 그리고 섬뜩한 사실을 깨달았다. 수진과 민규가 계획하고 있는 완벽한 사고의 시나리오가 자신이 과거 수첩에 기록했던,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 완벽한 범죄 사례와 놀랍도록 일치했다. 그 순간 선우의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와 그녀의 내연남이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들의 계획은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에 머물 수 없었다. 아니, 그는 살아남을 수조차 없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그의 삶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들의 혀는 달콤한 독이었고 그들의 미소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선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싸늘하게 식은 침대와 여전히 켜져 있는 수진의 휴대폰이 모든 것이 진짜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완벽한 사고, 그 단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수첩 속의 사례들이 섬뜩한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다. 다음 날 저녁, 선우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은 평소처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선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해줄까? 내가 도와줄까? 수진은 힐끗 그를 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됐어. 당신은 그냥 쉬어. 난 알아서 할게. 그녀의 싸늘한 태도에 선우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다. 그날 밤 선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는 수진과 민규의 대화를 엿들었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험금을 언급하며 완벽한 사고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말한 사고의 시나리오가 자신의 수첩에 기록된 가장 완벽한 교통사고 위장 시나리오나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그의 수첩을 받거나 혹은 그 수법을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수진이 그의 수첩을 몰래 보았을 수도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다음 날 선우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수진의 뒤를 밟았다. 그녀는 평소에 가지 않던 낯선 동네의 고급 아파트로 들어섰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 들어갔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수진은 한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채 오르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휴대폰 메시지에서 본 정민규였다. 그들은 선우의 눈을 피해 몰래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는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자기야, 그 늙은이 선우를 지칭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이따위 생활을 해야 해? 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민규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완벽한 시나리오대로 갈 거야. 박선우, 그 자식이 평소에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니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처리될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수진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정말 역시 자기밖에 없어.
그 늙은이 보험금 타면 우리 해외 가서 행복하게 살자.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생활은 싫어. 선우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자신을 죽이고 보험금을 가로챌 잔인한 계획을. 선우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랄한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수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알던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워야 했다. 선우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 안에 적힌 수많은 완벽한 범죄와 발각되지 않는 사고 시나리오들이 이제는 그의 무기가 되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들 이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뛰어들 준비를 했다. 수진과 민규는 그들의 완벽한 계획에 취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덫이 얼마나 견고한지 확신했다. 선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그들의 혀는 달콤한 독이었고 그들의 미소는 죽음의 덫이었다. 그는 이대로 당할 수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밤. 선우는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선우는 자신의 수첩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그가 모아온 완벽한 사고와 발각되지 않는 범죄의 사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지식들이 자신의 부모님 죽음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복수를 완성할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수진과 민규의 계획은 치밀했지만 선우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들이 선우를 죽이기로 계획한 날짜가 다가왔다. 운명의 그날, 선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수진에게 다녀올게 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수진은 힐끗 그를 보더니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선우의 죽음을 예견한 듯한 싸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선우는 그 미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자 선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는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들의 계획은 이러했다. 선우가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민규가 사전에 조작해놓은 차량의 제동 장치 문제로 벽에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모든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 사고로 위장될 터였다. 그리고 그들은 선우의 시신에 술을 더 뿌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일 계획까지 세워두었다. 이는 선우가 수첩에 기록했던 가장 완벽한 음주운전 위장 교통사고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들은 선우의 수첩을 보고 이 계획을 짰을 것이다. 이 잔인한 아이러니에 선우는 몸서리쳤다. 선우에게는 이제 단 1시간의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는 회귀 직후 자신이 처한 상황 사고 발생 1시간 전과 수진, 민규의 행동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는 사고 직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민규가 자신의 채 마지막 조작을 가하고 있었던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민규는 능숙하게 차량 보닛을 열고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다고 자부했지만 선우는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했기에 그들의 맹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선우는 회식을 핑계 삼아 미리 회사에서 빠져나왔다. 그는 곧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의 죽음이 시작될 곳이자 그의 복수가 시작될 상징적인 결투장이었다. 어두컴컴한 지하 주차장은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와
매연 냄새로 가득했다. 그의 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정된 주차 공간에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이 목까지 차올랐다. 바로 그때 그는 저 멀리서 인기척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민규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민규는 선우의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 보닛을 열고 있었다. 손에는 익숙한 공구들이 들려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민규는 주변을 경계하며 능숙하게 작업했다. 그는 선우의 브레이크 라인에 미세한 손상을 가하고 특정 부품을 느슨하게 풀어놓았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치명적으로 완벽한 사고를 가장하기 위한 정교한 작업이었다. 선우는 민규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는 이 상황을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물증이 없는 이상 그의 말을 믿어줄 리 만무했다. 오히려 그들의 의심을 살 뿐이었다. 그는 오직 자신만이 이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홀로 이 거대한 위협에 맞서야 하는 영웅의 고독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조력자는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손에 쥔 낡은 수첩 속에 있었다. 민규는 작업을 마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떴다. 선우는 민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차로 다가갔다. 보닛을 열자 민규가 만지고 간 흔적들이 보였다. 선우는 자신의 수첩을 펼쳐 그들이 계획한 사고 시나리오의 핵심적인 취약점들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공구를 꺼내 민규가 조작한 부분을 역이용하여 이제는 그들의 차례가 될 가장 완벽한 사고를 위한 조작을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50분, 40분, 30분. 그의 심장은 시계의 초침 소리에 맞춰 점점 더 격렬하게 뛰었다. 수진과 민규가 약속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들은 곧 이곳으로 올 터였다. 선우는 자신의 차를 원래 위치에 주차하고 민규의 차로 다가갔다. 그는 민규의 차량에 자신만이 아는, 그러나 절대 발각되지 않을 방식으로 미세한 조작을 가했다. 이 조작은 그들이 선우를 죽이려 했던 방식과 똑같은 완벽한 사고를 그들에게 되돌려 줄 것이었다. 선우는 마지막으로 주변의 CCTV 위치와 각도를 확인하고 자신의 움직임이 완벽하게 가려지도록 동선을 재확인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몇 분이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해야 했다. 이번에는 그들이 당할 차례였다. 복수의 서곡 선우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15분 남짓이었다. 그의 손은 이미 민규의 채 완벽한 조작을 가해둔 상태였다. 그는 수첩을 다시 확인했다. 음주운전 위장사고 시나리오, 치명적 오류 유발 지점. 그는 민규가 의도적으로 선우의 차량에 가했던 조작을 역으로 이용하여 민규의 차량이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서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키도록 설계했다. 이는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급발진을 유도하고 제어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교묘한 트릭이었다. 선우는 자신의 차에 앉아 민규와 수진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는 중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특정 앱을 실행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CCTV 중 일부는 사각지대가 존재했지만 선우는 몇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설치해둔 소형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조작한 카메라의 각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들의 완벽한 사고가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아가는 순간을 기록할 준비를 마쳤다. 바로 그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민규의 차였다.
수진은 조수석에 앉아 민규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방금 축배를 들고 온 듯한 행복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선우는 운전석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선우의 차 옆을 지나쳐 그들의 지정주차 공간으로 향하는 민규의 차를 보며 선우는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민규는 익숙하게 차를 주차 공간에 넣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수진의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아파트 로비로 향했다. 그들의 눈에는 선우의 차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그들은 선우의 존재를, 아니, 선우라는 인간을 이미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 오만함과 무신경함이 선우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선우는 그들이 로비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차에서 내렸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드론을 꺼내 지하 주차장 천장에 부착했다. 이 드론은 특정 소리에 반응하여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미리 봐두었던 사각지대의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라갔다. 숨막히는 순간 선우는 아파트 정문 밖에서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뛰었다. 만약 그들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그때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과 민규가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향해 걸어갔다. 수진은 민규에게 몸을 기대며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어. 그 늙은이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민규가 웃으며 대답했다. 완벽하게 처리될 거야.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어. 그들의 대화는 선우의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선우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역겨운 미소를 보며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파국과 드러나는 진실 수진과 민규는 민규의 채 올랐다. 민규는 능숙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후진시켰다. 지하 주차장을 벗어나기 위해 램프를 오르는 순간 선우가 조작해둔 장치가 작동했다. 갑자기 차량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급가속하기 시작했다. 민규는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브레이크는 전혀 듣지 않았다. 아니, 이게 뭐야? 브레이크가 왜 이래? 민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수진 역시 비명을 질렀다. 자기야 왜 이래? 브레이크 밟으라고. 차량은 통제 불능 상태로 지하 주차장 램프를 빠른 속도로 질주했다. 선우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차량은 결국 램프의 커브기를 돌지 못하고 옆 기둥과 연달아 충돌한 후 벽에 맹렬히 부딪혔다. 쾅! 엄청난 굉음이 지하 주차장을 뒤흔들었다.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수진과 민규는 에어백이 터지며 충격에 휩싸였다.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보닛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사고 직후 지하 주차장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다. 그들은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듯한 수진과 민규를 발견하고 황급히 배실치부에 신고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차량 내부를 살펴보던 중 조수석 바닥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선우가 자신의 시신에 뿌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민규의 차 안에 넣어두었던 위스키 병이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 아래에서는 선우의 피가 묻은 작은 흉기가 발견되었다. 이는 민규가 선우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흉기였다. 경찰은 직감적으로 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님을 깨달았다. 위스키 병과 흉기는 정민규가 술에 취해 선우를 살해하고
사고를 위장하려 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차량 블랙박스를 회수했고 선우가 설치한 소형 카메라와 드론의 영상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영상 속에는 민규가 선우의 차량을 조작하는 모습, 그리고 선우가 민규의 차량에 조작을 가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물론 선우의 조작은 민규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완벽한 트릭으로 보일 뿐이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왔다. 유명 자산가 박선우 씨 사망 사건. 단순 사고가 아닌 아내와 내연남에 계획된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으로 밝혀져 충격 화면에는 처참하게 찌그러진 민규의 차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수진과 민규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이 선우를 비웃으며 건배했던 그 오만하고 완벽한 계획이 고스란히 그들의 목을 죄는 덫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선우는 아파트 옥상에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직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가엾은 피해자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밝혀낸 존재로 기억하게 될 것이었다. 복수는 차가웠지만 그만큼 완전했다. 사고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박선우의 사망이 단순한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아내 최수진과 내연남 정민규가 보험금을 노리고 꾸민 살인 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수진과 민규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경찰은 그들을 즉시 체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이토록 허술하게 무너지고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선우에 의해 역으로 당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법정에서 그들의 죄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선우가 회기 후 남긴 결정적인 증거들 차량, 내부의 위스키 병과 흉기, 그리고 선우가 몰래 설치한 카메라 영상, 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진과 민규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자유, 명예, 그리고 그들이 탐냈던 보험금까지. 그들의 탐욕과 오만함은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다. 선우는 이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은 채 그는 고요하게 사건의 흐름을 응시했다. 그의 내면에는 복수를 완성했다는 해방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고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심판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역시 많은 것을 잃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했던 삶의 가치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은 결코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였다. 며칠 후 선우는 변호사로부터 그의 생명보험금 지급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그 돈은 그에게 복수의 대가이자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상기시키는 비극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의 유흥이나 사치에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진정으로 그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와 아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야 했다. 선우는 자신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이제 그 수첩에는 완벽한 범죄 대신 정의로운 심판에 대한 새로운 기록들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불의의 사고사를 다시 떠올렸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이자 그의 삶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던 사건이었다. 그는 회기를 통해 얻은 통찰력과
완벽한 사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부모님의 사고를 재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는 그에게 남은 또 다른 과제이자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줄 길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우는 자신을 담당했던 형사 박준혁과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박 형사는 선우의 사건을 조사하며 그에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던 인물이었다. 그는 선우가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사건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남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선우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선우 씨, 이제 괜찮으십니까? 박 형사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선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형사님, 그동안은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죽을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들의 계획을 들었을 때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데 선우 씨는 어떻게 그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들의 계획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었던 건 마치 미래를 보신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박 형사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회기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낡은 수첩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제가 어릴 적부터 완벽한 범죄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사고 이후로 세상의 모든 우연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수십 년간 그런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했습니다. 수진과 민규의 계획이 제 수첩에 적힌 것과 너무나도 똑같아서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형사는 놀라움과 함께 선우를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랬군요. 선우 씨의 집착이 결국 선우 씨를 살린 셈이군요. 대단하십니다. 선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복수가 끝나니 허무하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저처럼 억울하게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싶습니다. 박 형사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생각입니다. 선우 씨,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선우는 박 형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복수가 단순히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자신을 얽매이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했다. 그의 내면에는 비로소 평화라는 단어가 깊게 새겨졌다. 그것은 과거의 평화와는 다른 고통을 이겨낸 후 얻은 값진 평화였다. 선우는 박 형사와의 대화 후 자신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거나 아내의 배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보험금과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여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사람 불의의 사고 피해자 및 보험 사기 방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 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박 형사는 선우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박 형사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유능한 변호사와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었다. 선우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정의의 그림자라는 가칭으로 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을 지원했고 재단 설립의 취지를 알리며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았다. 재단은 첫 문을 열었다. 낡은 건물을 매입하여 깨끗하게 리모델링했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선우는 매일 아침 재단에 출근하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사연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변호사들과 함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사들과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도록 도왔다. 특히 보마스시 하암 사기 피해자들을 만날 때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잃었던 희망을 되찾아주려 애썼다. 그의 이야기는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용기를 주었다. 그의 재단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알려졌다. 언론에서도 선우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단의 활동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때 음주운전 사고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뻔했던 박선우가 이제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숨은 영웅이 된 것이었다. 그는 철저히 익명성을 지켰지만 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선우는 자신의 수첩을 더 이상 완벽한 범죄죄 기록으로 채우지 않았다. 이제 그 수첩에는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 편지, 그들의 변화된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사회 환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가득 채워졌다. 그의 집 서재에는 낡은 수첩과 함께 새로운 수첩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그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삶의 이정표였다. 몇 년 후, 선우는 재단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을 물색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교통사고 현장 근처에 있는 오래된 부지를 매입했다. 그리고 그곳에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우가 부모님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딛고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장소였다. 마침내 재단 건물이 완공되던 날, 따스한 햇살이 건물을 감쌌다. 선우는 새로운 재단 마당에 부모님을 기리는 작은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그곳에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꽃들을 심고 작고 소박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통이나 복수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잔잔한 미소와 함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화가 서려 있었다. 그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재단 직원들과 그에게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는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과 희망, 그리고 정의를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고통과 분노가 아닌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평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희망을 담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창을 통해 그의 서재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범죄에 대한 기록이 아닌 정의로운 승리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진 새 수첩이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주변에는 따뜻하고 진심 어린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멀리 하늘에서는 한 쌍의 새가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박선우는 이제 진정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세상에 남긴 선한 영향력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박선우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남자가 절망의 끝에서 기적처럼 되돌아와 가장 완벽한 복수를 실행하고 나아가 자신의 아픔을 타인을 돕는 선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극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그리고 자기 극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완벽한 사고. 이번엔 너희가 당해봐. 이 강렬한 다짐이 결국 박선우 씨의 두 번째 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피소드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의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함과 그것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평안하세요.